오늘 드디어 제가 오늘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아, 서울대를 나오셨네. 네, 그때 가고 싶어 서울대를 했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 박종철 열사 추모비가 있어요.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하면 잘 아시겠지만 87년도 1월 13일 날 하숙집에서 네. 박종철 군이 경찰에 연행돼서 하루 동안의 구타와 물고문을 비롯한 갖가지 고문을 받다가 이제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이죠. 예, 예. 종철아, 종훈이 어디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살려주세요. 몰라요. 일어나. 살려주세요. 그만 새끼야. 가자. 안돼. 이 새끼야.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들었던 이야기와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월 14일 날, 87년 1월 14일 날 오연상이라는 의사분이에요. 예, 중대 용산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호출이 와서 갔더니 환자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가서 응급 치료를 하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갔던 곳이 바로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 예. 유명한 남영동 대공무실. 그렇죠. 수많은 이제 고문과 불법 수사가 자행됐던 곳인데 어찌 보면 참 우리 역사에서 되게 뼈아픈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이 건축물 자체가 고문에 최적화된 건물이에요.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어떤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 나선형이면 몇 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혹 수사를 자행하다가 수사관들끼리 이 자식 안 되겠네. 지하실로 데려가. 그리고 나선형 계단을 이제 눈을 가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남영동 대공분실 그 건물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말로만 지하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16개의 조사실이 있습니다. 16개의 조사실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문이 있으면 이쪽 방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엇갈리면서 지그재그로. 왜냐하면 고문 받는 사람이 혹시 문이 열렸을 때 저쪽 방의 고문 상황을 못 보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방 문을 열게 되면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이제 폐쇄적인 고립감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이제 이 오연상 씨가 방에 딱 들어간 순간에 벌써 온통 바닥이 물바다. 나중에는 이 옷을 세탁을 했어야 될 정도로 바닥이 심하게 물바다였다 그러고요. 박종철 군, 대학생, 젊은 대학생이 온몸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이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경찰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조사를 받다가 너무 전날 먹은 술에 갈증이 나서 계속 물을 달라고 해서 물주전자를 갖다 줬더니 몇 주전자를 먹더니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빨리 처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환자를 보잖아. 이 귀에다 댔더니 뱃속에 이제 물이 꿀렁꿀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벌써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빨리 그래도 응급처치하라고.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 시신한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고문을 하다가 사망케 했다면 왜 외부인을 증인을 사실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범행 장소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났는데 이 오연상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이 수사관들이 가장 가까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중대병원까지 의사를 부르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박종철 여사가 살아 있었던 거죠. 살아있었. 본인들이 보기에도 사망한 상태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외부 의사를 부르지 않죠. 안 했을 것이다. 이걸 살리라고 이제 의사를 불러온 거죠. 어찌 그래서 보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경찰관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죽었는데 왜 갑자기 막 이게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왔대요. 제발 조금만 자중하자. 눈치 봐가면서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직전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사건 지난 1986년 서울대 의류학과에 다니던 중 경기 부천시의 의류공장에 위장 취업했다가 부천경찰서로 연행돼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문경 피고인에게는 가혹 행위 혐의 이외에 준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방청객 등이 문 피고인이 탄 호송차를 20여 분 동안 가로막고 문 피고인을 차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호송차의 유리창 등을 부수면서 이를 막는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야 사고 치지 마 했는데 학생이 사망하게 되니까 반드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연상 씨께서 진짜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관들이 막 수근수근 하더니 그러면 중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형사들은 계속 이제 시신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와중에 저쪽 방에 있는 전화기가 보였대요. 그래서 오현상 씨가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시신이 갈 텐데 절대로 응급실로 들이지 말고 영안실로 데려가라. 이렇게 그분께 이제 부탁을 해요. 아니 이거 딱 봐도 시신 같은데 왜 응급실로 가냐? 영안실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시신을 경찰병원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역사의 변곡점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간다라는 게 알려지죠. 그렇죠. 굉장히 용기를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목숨 걸고 사실 한 거네요. 그거 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봤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에도 아주 은밀하게 알려져요.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라고 계셨어요.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기자분들이. 근데 갔는데 요즘에 경찰 애들 큰일이야. 경찰 애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넘겨짚은 거죠. 그래 말입니다. 왜 그랬죠? 뭔가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분도 그 젊은 애를 갖다가 말이야. 나 진짜. 경찰들 큰일이다. 서울대생이라면서. 예?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사람들 참 자살 들지 마세요. 여보세요, 부장.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요. 이때부터는 언론을 막을 수가 없게 통제가 무너진 거죠. 여보세요. 저 기사 봤습니다. 네? 아니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고 나발이고 도도지지 먹겠다고 지금 아주 너 영업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운발에 대해서 잡히면 너 맞아주고 뭐야 이 새끼야. 따라와. 너이 새끼야. 뭐야 봐봐. 어디 꺼내봐 빨리 꺼내봐. 야 어디로 가야 돼? 흥분한 수사관이 책상을 팍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끌어올랐던 거죠. 언론사에서 앞다퉈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이 거만을 했던 의사 오현상 선생한테 이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남아서 이 앞에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제 보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감시죠. 그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선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장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바닥에 물로 흥건했습니다. 욕조가 있었고요. 폐에선 수포음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현상 씨는 이 얘기를 하고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예, 좀 이렇게 혹시나 학생 때 운동권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고 저 역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용기를 내신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사고, 그렇죠. 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은폐하라는 게 자기 눈앞에서 보이니까 뭔가 솟구쳐 오른 거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검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던 황적준 박사를 지정을 합니다. 경찰병원에서 보통 이제 부검을 실시했대요. 이런 사건들은. 그런데 혹시나 어떤 조작이 또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을 해서 부검 장소를 한양대 병원으로 옮깁니다. 사망 원인이 뭐 확실합니까? 그리고 부검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쇼크사가 아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다. 외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검 소견을 그대로 전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황적준 박사는 치안본부장한테 다시 불려가죠. 경찰 최고위층 불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검 소견을 바꿔야 된다. 왜 너 그렇게 하느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물고문 과정에서 욕조턱에 목이 눌리면서 말조심 안 하라! 네가 고무지사라 까모 우리 다 죽는 기라. 그게 부검 소견서에 심장마비 네 글자만 써도 요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넵니다. 얘는 국과사들 레시피하고 이분이 결심을 굳혔다 그래요. 제대로 써야겠다. 절대로 이 부검 소견서는 수정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극해봐야 니만 죽는다 카이! 라고 그리고 아내분한테 나는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 사실대로 이제 부검 소견을 공표하죠. 공표하게 되면서 이제 물고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고문을 시인하고 동인의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이제 펼쳐지면서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형사 2명이 구속이 됩니다. 속전속결의 구속이었어요. 아주 빠른 구속이 됐고 그 옛날에 혹시 사진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명의 경찰관이 호송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냐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이제 그 사진이 유명한데 자,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민심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황적준 박사는 경찰에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어요. 나중에 이제 훗날 인터뷰를 하신 걸 봤더니 그 기자분이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후회한 적이 없느냐? 당신이 평생 가던 길에서 지위를 잃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후회는 안 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지는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2명 이외에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가지고 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이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공범을 폭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반장을 맡았던 조한경 경위와 가장 나이가 어린 강진규 경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머지 이 3명은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이라고 혹시 잘 아시죠? 예.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시국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는데 밤마다 계속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한 명은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형수야?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해하고 죽인 놈들이야. 나가세 의심 버리고. 밤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저 무슨 억울한 게 있길래. 근데 이 두 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해서 총대를 맸다.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그걸 듣게 돼요. 네, 그걸 듣고서 당시에 한재동 교도관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부영 의원을 굉장히 마음 깊이 존경하던 이부영 의원이 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들의 이름을 거기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재동 교도관에게 전달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다오. 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2단 5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2개 1반, 경장 이정호, 2개 1반, 경위 황정웅, 2개 1반, 경사 반금곤, 2개 5반, 경사 강진규. 결국엔 이 사건은 6월 항쟁으로 결국 이르게 되는데 안겨라요! 군사롭게 끝장내자! 불장내자! 불장내자! 모든 정말 몰아내자! 악천만이 당연한다! 군사롭게 하거라! 그때 전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국기 하강식 할 때 애국가를 울리게 되는데 6월 10일 날 오후 6시 애국가를 울리는 게 그때 시민운동의 그 신호였어요. 애국가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 클락션을 울리고 맞아요. 보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가 국기 하강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가 국기 하강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날 이제 오전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오늘 저녁 때 뭐 데모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게 좋은 일이란 것도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오늘 애국가 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애국가를 트는 모든 곳에서는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호니까. 마음에 저는 이제 틀어야 되는데 막 무서운 거야. 무섭죠. 그래서 그 아침에 얘기를 듣고서 6시까지 하루 종일 이제 공부도 안 되고 혼자 막 고민을 하루 종일 이제 고민하다 결국은 이제 그 방송반 부장을 만나서 오늘 틀지 마.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한이 되든지 야, 나는 여기서 하나도 기여를 못 하는구나 바보같이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누구나 몸소 깨우치는 윤리와 정의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또 교도관분도 만나 뵙고 이부영 의원도 만나 뵙고 다 오로지 직업 윤리와 상식이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원칙, 그렇죠. 의사는 본대로 기록하고 부검의는 부검한 대로 각자가 상식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상식에 의거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상식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